제 지인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 지인에게 들었던 얘기를 저의 시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글쎄요. 영안이 트인 건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무당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잠깐씩 보여요. 주변 시야로 뭐가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 아닌 존재가 이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뚜렷하게 본 건 뭐 몇 번밖에 되지 않는데 한 세네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귀신을 봤던 건 딱 5년 전인데 노포동에서 서창을 차로 운전해 가던 길에 목격을 하거든요. 그곳이 주변에 그 산하고 밭밖에 없는 그냥 휑한 1차선 지방도로였는데 이곳을 어둑어둑한 새벽 시간에 운전하면서 가다가 저 멀리 표지판에 뭐가 매달려 있는 게 잠깐 보여서 으악! 엄마야! 하고 깜짝 놀랐는데 한 번 더 보니까 전조등 위에 반사된 표지판에 시커먼 비닐봉지 같은 게 달라붙어가지고 펄럭펄럭 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휴, 내가 헛것봤네. 착각했나? 하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는데 표지판에 시커먼 꼬마애 같은 형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순간 그 애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얼른 시선을 회피했죠. 그리고 그대로 얼은 채로 운전해 간 적이 있는데 분명 또렷이 봤었고 그때 일을 지금 떠올려봐도 여전히 어휴 섬뜩합니다. 그 표지판이 그런 거였어요. 사고 다발 지역, 뭐 운전주의, 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표지판이었는데 거기 사고가 나서 죽은 개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교적 최근 일인데요. 후배가 새로 이사한 집에 집들이 겸 놀러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새로 이사한 곳이 지어진 지 오래된 빌라였는데 여길 좀 저렴하게 매매를 했나 봐요. 후배가. 아무튼 그 후배 집에 그날 놀러 가서 술 마시고 이제 밤에 잠을 잤는데 새벽에 그 후배가 저를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눈 뜨다 말고 귀찮으니까 다시 눈 감고 왜 그래? 왜 그래 임마? 그니까 형 거기서 자면 안 돼요. 그러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잤던 곳이 거실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제발 잠 좀 자게 좀 냅둬라 그러고 자려는데 또 형 옆에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야 귀신 있어도 괜찮단 뭐? 귀신? 그 후배 말에 잠이 확 달아났는데 어디에선가 소근소근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 떠보니까 거실 불은 꺼져 있었는데 희미한 스탠드 조명 불빛을 통해서 어제 술상을 안 치우고 그냥 잔 모양이에요. 그 술상 주변에 시커먼 귀신들이 빙 둘러싸서 방석에 앉아서 있었는데 제가 놀라서 막 기침 소리를 냈거든요. 그 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스탠드 조명이 퍽 소리와 함께 나가고 어둠 속에서 그 귀신들의 모습을 굳은 채로 넉넉히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귀신들이 다 같이 허연 손을 내밀면서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저는 입에서는 살려줘 라는 말을 겨우 내뱉고 있었고 말문이 트게 되자 우악 하고 비명 지르니까 그제서야 안방불이 켜지면서 후배가 자기 방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오더군요. 안방 조명빛이 새어나오자마자 저를 괴롭히던 귀신들은 사라졌고 후배는 거실을 나와서 팬티 차림으로 눈을 비비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그랬죠. 그래서 제가 후배에게 얘기를 했죠. 야, 너 방금 내 옆에 있지 않았냐? 나 깨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며 자긴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 상황을 얘기를 했죠. 귀신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반상회를 한다. 그 말을 했더니
후배가 저더러 술이 덜겠냐고 막 배를 잡고 깔깔 웃더라고요. 제 말을 1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후배 녀석이 3일도 안 되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도 거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매일 밤마다 새로운 귀신들이 막 보인다면서, 그리고 안방에서 자고 있으면 막 방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거실에 있던 귀신들이.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래갖고,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고, 이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하든지, 뭐 그것도 안 되면 집을 뭐 다시 되팔아야지 그랬죠. 나중에 뭐 결국은 후배가 집을 팔았어요. 후배가 잠시 살았던 아파트가 김해 쪽에 있는 5층짜리 빌라였는데, 후배는 1층에 살았어요. 베란다 문 바로 앞에 야산이 있고 반대편에는 하천이 흐르는 그런 배경의 집이었는데, 무당을 불렀대요. 근데 무당이 그랬대요. 여긴 수맥도 흐르고 귀신들이 지나가다가 쉬어가기 딱 좋은 자리라고. 그래서 무당인 자기도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렇게 귀신을 아주 잠깐 뚜렷하게 본 건 2번 정도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존재는 딱 2번 출연합니다. 다소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언급드리는데,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 어린 시절 경험한 일이거든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25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고교 시절이었는데 부산 상고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랑 잠깐 단짝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같은 반이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준이라고 부를게요. 준이는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 체격이 좀 왜소하고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반에서 성적도 한 중간쯤 달리고 있었고, 그냥 반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스텔스였습니다. 그냥 반에 있는 듯 없는 듯 뭐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 왜 학창 시절에 존재감이 없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그런 친구들 덜어 있잖아요. 준이가 그런 과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저를 잘 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3학년 새학기 때 준이랑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준이가 옆반의 동석이라고 불리는 좀 불량해 보이는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제가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거든요. 그런 성격인데, 야, 너 왜 애를 괴롭혀? 가만히 있는 애를. 그러고 준이를 괴롭히던 동석에게 막 윽박을 질렀었죠. 그때 제가 뭐 싸움질을 하고 뭐 다니고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덩치가 제일 컸어요. 그렇게 거구인 제가 윽박 질렀더니만 그 동석이란 친구가 이제 꼬리를 내린 거죠. 그 뒤부터 준이는 저를 껌딱지처럼 저만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어쩔 땐 귀찮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뭐 딱히 저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뒀죠. 그렇다고 제가 친구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외골수에다가 은둔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에 뭐 같이 군것질도 하게 되고 오락실이나 만화방도 같이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금세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 여성 같은 성향, 여성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 귀를 파주는 걸 좋아했죠. 그리고 또 어쩔 땐 제 손톱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생활할 때 보면 반에 그런 친구들 꼭 한 명씩은 있죠. 없었어요? 그런 말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근데 이 친구가 친해지다 보니까 한날 선을 넘는 행동을 저에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에겐 소중한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여서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었는데, 책갈피처럼 늘 책에다 넣고 간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날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그 사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번에게 물어봤죠. 야, 혹시 교실에서 내 책 뒤적이 있는 애 혹시 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준이가 맨 마지막에 교실에서 나가면서 저의 책상에서 잠시 기웃기웃거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준이를 불렀죠. 얘기를 했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 한 장 없어졌다. 체육 시간에 너가 내 책상 근처로 기웃거렸다는데 너 혹시 내 사진 가져갔냐? 하고 물었더니 애가 얼굴빛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준이가 좀 머뭇거리더니만 자기가 그랬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뭐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막 화는 나는데 마음 같아서는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냥 참았죠. 제가 뭐 폭력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친구가 아니니까 막상 또 그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친구를 그날부터 거리를 두기로 하고 그 일을 그냥 넘겼죠. 그 뒤부터 준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면 전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고 준이가 어딜 가자고 해도 차갑게 안 간다고 했죠. 그렇게 제가 준이에게 딱딱하게 냉정하게 대하니까 준이도 내가 자기를 멀리 한다는 걸 눈치를 챘는지 그 뒤부터 저에게 선뜻 말을 못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어떤 진흙길을 걷고 있는데 땅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일고 있었고 역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걸어가는 그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곤 했었죠. 그 불길한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저에겐 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제 방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분명하게 보이진 않는데 제 방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말로 형용 못할 그 어림직하고 그 특유의 쎄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라디오가 막 저절로 켜지기도 하고 가끔 주변 시야에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제 제가 방문을 열어놓고 자거든요. 근데 열린 문 쪽으로 뭔가가 허연 형체가 막 쓱 지나가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곁눈으로 또 잠에서 깨면 제가 누워있는 이불 주변에 잠깐 0.5초 내로 사람 형체가 순간 보이다가 쓱 사라지고 또 가끔은 환청 같은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머니가 막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할머니 안 계시거든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뭐 딱히 뭘 정확하게 본다거나 확실한 게 아니라서 자꾸 헛걸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문제는 제 몸이 점점 기력이 빠진다고 할까요?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꿈을 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상하리만치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했던 저가 무기력해지면서 입맛도 없어지고 밤잠도 설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유 없이 막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면 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커피 말고 코피도 자주 나고 길을 가다가 빈혈 증세처럼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화장실 가서 피를 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코피든 뭐든 피 구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갖고 병원 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뭐 신병도 아니고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에 들면 계속 역한 아모니아 냄새가 나는 진흙길을 어디론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꿈을
매일같이 꾸게 된 건데 그 꿈이 내용이 처음에는 정처 없이 걷기만 하는 꿈인 줄 알았거든요. 그 꿈을 매일같이 꾸다 보니까 내용이 바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길만 보이다가 길 끝에 저 멀리 터널 입구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꿈을 깨고 또 그 다음날 꿈을 꾸면 터널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그런 식으로 꿈 내용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꿈을 꾸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터널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꿈속이죠. 그 터널 입구에 도착해 보니까 터널을 막고 있는 문이 있었고 양쪽으로 그 하얀 갓을 쓰고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 2명이 터널 입구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한 명씩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었고 제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잠에서 깨어났죠.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날 학교에 갔다가 하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봉고차가 보였고 그 봉고차가 저에게 막 달려들더니 끼익 하고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렸고 저는 허공에 파란 하늘을 잠깐 봤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 기억이 끊어져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병원 천정이 보였고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타는 듯한 갈증과 함께 몸은 가위 눌린 것처럼 안 움직여지고 눈 앞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보이는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고 억지로 막 말을 내뱉으려고 저기요 하니까 간호사분이 그제서야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막 흔들더니 정신이 드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수술을 받고 난 뒤에 회복실에 누워 있었던 거였죠. 휠체어에 실려서 회복실 밖을 나와보니 근심 어린 눈빛을 한 어머님이 보였고 저는 엑스레이를 찍고 입원실로 바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어머니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학교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때 횡단보도에 저 말고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데 봉고차가 막 달려들어서 저와 주변 사람들을 막 들이박았대요. 볼링공으로 막 스핀 이렇게 넘어뜨리듯이. 제가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걸 봤었기 때문에 짐작은 했었죠. 아무튼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렇게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 입원실에 누워서 회복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부터 늘 꾸던 이상한 꿈은 희한하게도 더 이상 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병원 신세를 지다가 한 2주쯤 다 되어갈 때쯤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으니까 그때 준이가 문병으로 왔어요. 한밤중에. 면회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어떻게 병원을 들어왔는지 좀 신기했는데 아무튼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애를 그동안 담을 쌓고 지냈으니까. 그래서 준아 고마워. 그러고 이 친구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만 이 친구 얼굴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얼굴로 저에게 몸은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야, 네 얼굴 보니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야? 그 놈이야? 너 얼굴 그렇게 만든 놈이? 그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동석이가 너 그렇게 만들었지? 그니까 또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두고 봐라 내가 태어나고 동석이 이 녀석 바로 혼내줄게. 그랬더니 준이가 이제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임마 그렇게 걷어터지고 나보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그랬더니 준이가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고 그동안 미안했어. 무슨 말을 하니? 그랬는데 더 이상 대꾸 없이 그런 의미 모를 말을 한 채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병실에서 자다가 새벽에 좀 일찍 깼어요. 눈 떠보니까 준이가 제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 준아 언제 왔냐? 여기? 그랬는데 아까부터 있었어. 선비야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 그래서 뭔 소리야 예, 갑자기 그랬더니 선비야 잘 지내? 그러면서 엷은 미소를 짓고 돌아갔는데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거든요. 얼굴빛이 어둡고 멍들고 엉망이었는데 그런 얼굴로 가벼운 미소를 짓는데 이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준이가 아닌 낯선 사람 같은 느낌? 아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퇴원하고 저는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준이 책상이 비어 있었어요. 내가 어디 아파서 결근했나 생각하고 저는 제 단짝 준이를 괴롭힌 동석이를 겨루고 있었죠.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에 이제 기회 봐서 한 대 쥐어 패려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옆반에 가서 동석이를 불러다가 제가 그랬죠. 야 동석아 나 좀 보자. 그랬더니 왜 무슨 일이야? 너 준이 때렸지? 선비야 참 어이가 없네. 준이를 때리다니 뭔 개소리야. 야 임마 준이가 며칠 전에 병문안 왔던데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어 임마. 너 말고 그럼 누가 그랬어? 그러자 동석이가 저를 데리고 다시 저희 반으로 가더니만 준이 책상을 가리키면서 선비야 준이 학교 안 나온 지 20일이 넘었어. 너 교통사고 당하던 그날 준이도 집에서 돌연사로 하늘나라로 갔어. 너 그 소식 못 들었냐? 문산까지 다녀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누구 바보로 알고 저를 뭐 놀래키는지 알았어요. 근데 저희 옆에 있던 반 친구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죠. 선비야 근데 준이가 병문안 왔다고? 그 말을 듣고 대답도 못하고 얼어붙었죠. 그럼 내가 며칠 전 병원에서 본 준이는 존재가 뭐였을까? 귀신? 그리고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쨌건 동석이에게 동석아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제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동석이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선비야 잠깐만 너 한동안 꿈자리 좀 이상하지 않든? 몸 상태가 안 좋다거나? 그 말을 듣고 제가 동석이에게 아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동석이가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따 학교 마치고 분식점에서 나 좀 보자. 너에게 꼭 할 말이 있거든.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방과 후에 학교 앞 분식점에서 동석이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동석이가 해준 얘기를 듣고 지금도 닭살이 돋고 막 소름이 돋거든요. 아무튼 얘기를 하자면 그때까진 제가 동석이만 그저 뭐 빌런 같은 존재로 알고 있었잖아요. 준이를 마냥 괴롭히는.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준이가 사악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준이가 한때 동석이랑 친했대요. 2학년 때부터. 근데 여자 문제 때문에 이 둘이 돌아서게 된 건데 준이에게 그냥 뭐 친구 사이였던 여사친이 있었대요. 그런데 준이 그 여사친이 동석이랑 교제를 하게 되면서 사귄 거죠. 그러면서 준이와 동석이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니 그 여사친이 무슨 뭐 준이 애인도 아닌 그냥 여사친에 불과한데 왜? 이런 의문점이 남는데 준이도 여사친으로 지냈던 이성 친구가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럼 얘기가 이제 달라지죠. 준이는 자기의 여사친과 친구인 동석이가 이렇게 사귀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됐고 준이의 여사친을 두고 동석이와 준이는 자주 다퉜대요. 준이가 동석이에게 내 여사친이 너에게 너무 아까운 애니까 만나지 마라 뭐 그렇게 간섭을 했겠죠. 그리고 준이가 또 여사친에게도 동석이 안 좋은 애다 후회하지 말고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만 만나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 뭐 동석이랑 준이는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시기에
동석이랑 준이랑 다투는 걸 저는 마냥 동석이가 준이를 괴롭히는 걸로 오해를 했었던 거죠. 동석이가 체구도 훨씬 크니까 결국 준이와 동석이는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동석이가 자꾸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이유 없이 또 몸이 아프기 시작했대. 꿈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랑 똑같아요.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흙길을 걷는 꿈이었고 저랑 같은 꿈을 꾸었던 거죠. 그리고 막 코피가 나고 기운도 없고 몸무게도 자꾸 빠지고 빈혈 증세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랬대요. 이 부분 역시 제가 겪었던 현상이죠.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을 어머니께 털어놨대요. 동석이가 어머니께 자기가 요즘 이상하다, 막 꿈도 이상하고 몸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동석이를 당장 데리고 아시는 무당집에 찾아갔나 봐요. 그 무당분이 동석이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만 단번에 그랬대요. 너 주변에 키 작고 왜소한 친구 있지? 그러면서 그놈이 원흉이네. 흉악한 주술을 부린 거라고 양밥을 했네. 그러더래요. 무당 눈에는 준이란 친구가 양밥하는 장면이 홀로그램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무당이 동석이를 앞장 세워가지고 준이 집을 찾아갔대요. 그날 바로. 그리고 무당이 준이 집에 도착해서 준이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면서 어린 놈이 벌써 못된 걸 배워가지고 너 보니 딱 무당제자인데 너가 그러고도 성할 것 같냐? 하면서 너가 창고에 집 인형 숨긴 거 다 아니까 얼른 가지고 와. 그렇게 다그치니까 바짝 졸은 준이가 집 인형을 가지고 오더래요. 근데 2개였대요. 그 집 인형이. 하나는 동석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또 하나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대요. 얘기를 거기까지 듣고 섬뜩했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퍼즐이 딱 그때 맞춰지는 거죠. 제가 준이에게 거리를 둔 그 이후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꿈이 저승으로 가는 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저승행위였다고 무당분이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꿈도 꾸고 몸 상태가 안 좋아졌으니까 동석이와 함께 저 또한 준이에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준이가 저에게도 양밥을 했던 거죠. 집 인형에 동석이 사진이 붙여져 있고 제 사진도 붙여져 있었고 집 인형 속에 막 별별 게 다 나왔어요. 머리카락, 손톱. 야, 그거 보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 사실을 저도 그때 깨달았죠. 결국 그 무당분이 비방을 하시고 불태워 없애서 집 인형을 결국 준이의 저주는 거기에서 끝이 났는데 문제는 타인에게 살을 날리면 본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법이라고. 그 날렸던 살이 몇 배가 돼서 본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법이래요. 결국 준이가 날린 살이 본인이 맞아서 돌연사로 준이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거라고. 나중에 가서 동석이에게 들어보니 나중에 이제 무당분이 그러셨대요. 저랑 한때 친한 친구가 사소한 다툼으로 저에게 저주를 내린 것도 충격이었고 또 그 친구가 죽은 것도 그리고 죽은 친구를 잠깐 본 것도 충격이었죠. 그래갖고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죠.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실 때쯤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요. 새학기가 시작될 쯤에 문상을 다녀왔는데 친구상이었어요. 동석이가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들은 후문으로는 가지산에 등산 갔다가 산에 추락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락하면서 이거 좀 얘기하기가 좀 못한데 목이 잘린 채로 전 어이없는 그 소식을 듣고 동석이랑 그리 친했던 건 아니지만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을 다녀온 그날 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탕탕탕탕. 그래서 자다 깨서 창문을 보는데 얼굴이 없는 존재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게 손으로 두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목으로 두들겼습니다.
얼굴 없는 목으로 막 탕탕탕탕 양손을 창문에 갖다 댄 채로 목으로 막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이가 목 없는 존재의 뒷덜미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